이번 시간에는 피츠버그와 폴링워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에 피츠버그를 포함한 건 피츠버그라는 도시 자체에 큰 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번 탐방길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역작인 폴링워터를 꼭 보러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가려면 가장 가까운 도시가 피츠버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카고 공항에서 미국 내선 항공기를 타고 피츠버그 공항으로 가는 것도 미국 여행 초보자들한테는 주의해야 될 일들이 많더군요. 사실은 아침에 일찌감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해당 항공기가 30분 연발한다고 전광판에 떠 있어가지고 좀 느긋하게 면세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게 정시 출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탑승구도 당초 예정돼 있던 그 게이트가 별다른 안내 없이 갑자기 다른 게이트로 바뀌어 있고요. 물론 뭐 안내 방송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넋을 빼고 앉아 있었더라면 낭패날 뻔했습니다. 전에 이탈리아 갔을 때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도 그리 완벽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미국이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큰 어려움 없이 도착은 잘 했습니다. 피츠버그라는 도시를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피츠버그는 펜실바니아주에 속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처럼 철강 산업이 아주 발달한 철강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채굴한 석탄하고 5대5의 물길을 따라서 운반된 철강석이 여기서 합쳐져서 제철 산업이 발달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때는 제철 공장 매연으로 인해 스모그가 뒤덮이는 연기의 도시라는 악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피츠버그 도시 발달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5대5로 흘러드는 두 강, 엘리게니 강하고 머논 가일라 강 덕분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이 두 강이 만나서 오하이오 강을 이루는 합수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즉 두물머리 마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피츠버그는 강을 건너는 다리가 모두 446개나 되고 그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리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영을 구가하던 피츠버그가 곤란에 빠지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일본과 한국 또 중국 같은 신흥공업국들에 의해서 철강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자 철강에 올인해 왔던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제철소와 다른 공장들이 폐업을 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몰락한 러스트 벨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피츠버그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된 것은 피츠버그 대학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 덕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츠버그 대학병원은 간, 콩팥, 심장, 폐질환 쪽에 세계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의료보건복지 분야가 급성장하게 되고 카네기 멜론 대학은 IT 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이런 분야가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피츠버그는 한마디로 이곳 출신인 철강왕 카네기가 다 먹이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 스포츠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츠버그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이 미식축구 명명구단 피츠버그 스틸러스, 여기는 과거 한국계 흑인 호널이었던 그 하인즈 워드가 주장으로 있기도 했었는데 하인즈 워드는 2006년에 슈퍼볼 MVP까지 올랐죠. 또 하나는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러츠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박찬하 선수가 아시아 투수 최다승이 125승을 달성했던 시절의 소속 구단이었고 지금 방출됐지만 강정호 선수가 2015년부터 작년 8월까지 유격수로 활약했던 팀입니다. 이 두 팀이 또한 피츠버그를 먹여 살린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왼쪽 구장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홈구장 하인츠 필드고요. 오른쪽 구장이 피츠버그 파이러츠 홈구장 PNC 파크가 되겠습니다. 피츠버그까지 온 김에 수변 역사 유적지인 포인트 스테이트 파크를 방문해 봅니다.
이곳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엘레게니 강하고 머논가일라 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 일대에 지배권을 두고서 전쟁을 벌일 때 프랑스군이 요새를 지어서 강의 초입을 지키던 그런 곳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이곳을 디켄 요새, 뽀로디켄이라고 불렀다는데, 병력이 모자라니까 이곳을 지켜내려고 이곳 인디언 원주민까지 동원해서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했지만, 결국 영국이 이를 물리치고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요새 이름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의 이름을 따서 피트 요새라고 불렀고, 그 피트 요새가 바로 피츠버그입니다. 포인트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강을 배경으로 솟구치고 있죠. 앞쪽에 보이는 직선 구조물은 피트 요새 당시에 성벽이 있던 자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피트 요새 기념 동판이 땅에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미국에서는 이런 장소가 그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겠죠. 시원하게 솟구치는 분수 물줄기입니다. 강 건너에는 이곳을 연고지로 하는 미식 축구팀 피츠버그 스틸러스 홈구장 하인스 필드가 보입니다. 머논가일라 강변 휴게 공간 모습입니다. 포인트 스테이트 파크에서 PNC 파크로 가기 위해서 머논가일라 강을 건너가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왼쪽에서 흘러내려온 엘리가니 강이 이곳에 합류해서 오하이오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피츠버그 파이러스 홈구장 PNC 파크입니다. 이날이 2019년 7월 1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야구장 구경이나 하려고 갔더니 글쎄 그날 그 시각에 시카고 컵스랑 홈경기 티켓을 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강정호 선수 선발 출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평소에는 한국에 있을 때 잠실 야구장도 잘 안 가지만 여기까지 와서 한번 안 가볼 수가 없죠. 메이저리그 구장인데. 그래서 표를 끊고 들어가 봤습니다. 내야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저 멀리 머논가일라 강이 보이는데 탁 트인 경치가 아주 멋있었죠. 여기서 인정샷 한 컷 때려야죠. 피츠버그는 1882년에 창단했다는데 그간 월드 시리즈 우승은 단 5번. 그것도 1979년 이후에는 없죠. 그러니까 40년간 우승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전광판에 강정호 선수 소개가 나옵니다. 또 구장 외벽에는 강정호 선수 걸개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이 장면은 3회인가 4회인가 강정호 선수가 나와서 삼진당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만은, 사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피츠버그 팀이 대량 득점을 해가지고 경기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6회쯤 나와버렸는데, 우리가 나오고 난 뒤에 강정호 선수가 투런 홈런도 날리고 팀은 18대5로 대승을 거뒀다더군요. 다음날 일정만 없었더라면 끝까지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낙수장 거쳐서 워싱턴 DC로 가는 길입니다. 폴링 워터, 즉 낙수장에 당도했습니다. 이 건물은 피츠버그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던 대재벌 카프만이라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라이트가 70세 되던 해인 1937년에 설계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이 넘은 건물이죠. 처음에 이 건축주는 폭포가 잘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달라 그랬는데, 라이트는 현장에 가서 보고는 내가 폭포 위에다 집을 지어주겠다고 건축주를 설득했답니다. 근데 9개월 동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건축주가 야 어떻게 돼가냐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궁금해하니까
알겠다 오라 해놓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제 2시간 만에 이 설계도를 거래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의뢰를 받고 9달 동안 고민하다가 그려낸 것은 2시간 만에 해치웠다는 거죠. 이 건물은 오가닉 아키텍처, 즉 유기적 건축의 에센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건물 자체가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리 잡고 있고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녹아 들어있다 여기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름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없던 그 시절에 창만 열면 자연의 바람이 집안을 온통 휘감아 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바람의 양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풍물 떨어지는 소리, 꽃향기 이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설계되어 있죠. 게다가 큰 창문을 통해서 주변 풍광에 드라마틱한 사계절 변화가 한눈에 다 조망이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착용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서양 건축은 자연의 악천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연의 악조건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안전하게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서양 사람들의 주거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이트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과 인공이 공존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 그게 많은 서양 사람들한테 아주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20세기 들어왔어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 선조들은 한옥을 지을 때 이미 그 이치를 잘 알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 채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착용 효과 같은 거는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딱히 그리 새로울 것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낙수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폴링워터는 철저히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시간대별로 제한된 인원들만 가이드 인솔에 따라 들어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동합니다. 건물 내에서는 사진 촬영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몇 카트를 찍어 봤는데 초점이 맞지 않아 가지고 쓸만한 게 별로 없고 이 사진 한 장 겨우 건졌습니다. 이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요.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통유리창을 통해서 주변 풍광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실내의 여러 부재들도 가만 보면 수직성보다는 수평성이 강조되는 형태여서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죠. 또 베란다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 계곡을 향한 다이빙대처럼 보인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여기는 한편으로 일광욕을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선베드를 제공하고 또 주변 풍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진 전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 안에는 또 안쪽에 보면 작지만 예쁜 풀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폴링 워터 대표 사진일 겁니다. 건물을 관람하고 돌아 나오면은 가장 뷰가 좋은 조망 지점에 사진을 찍도록 이렇게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폴링 워터를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거는 조경과 들어와서 사이먼드가 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그 당시 그 해적판 원서를 처음 봤을 때 이 흑백 사진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고 자연과 인공의 그 완벽한 조화라는 설명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어쨌든 죽기 전에 한번 여기를 와보고 싶었던 탓입니다. 소원 풀었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상쾌하게 들리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일대기입니다. 라이트는 1867년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고
당시는 남북전쟁 직후라 그의 아버지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 나머지 아들한테 프랭크 링컨 라이트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근데 라이트가 9살 되는 해에 블록 장난감을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그게 그가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에 눈을 띄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자,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바꿨고요. 21살 때 근대 건축의 대부라고 불리는 루이스 슬리반 설계회사에 취업합니다. 이 루이스 슬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이죠. 근데 이 무렵은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시카고에서 실험적인 근대 건축이 왕성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슬리반과 함께 많은 건축 일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건축 설계 스타일을 완성해 가는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오가닉 건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과 자연 재료를 적극적으로 건축 요소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철학을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라이트는 많은 작품을 남기는데, 그 가운데 한 획을 그은 게 바로 지금 보신 Falling Water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당시 금액으로 15만 5천 불이나 되는 공사비를 들였다는 거죠. 워낙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이 무렵에 그래서 어떤 기자가 당신 말이요, 5천 불 이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중산층 건축 그런 거 설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보여주겠다 해서 라이트가 표준 보급형 주택 설계를 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유소니언 하우스라는 겁니다. 이 유소니언 하우스에서 라이트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가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게 우리 한옥 온도라고 거의 흡사한 구조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파트에 그렇게 온수 난방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라이트가 우리나라 온도를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1920년대 동경에 제국 호텔 설계를 담당하면서 일본에 와 있었으니까, 그때 동양 건축을 공부하면서 우리 온도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라이트는 죽을 때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92세 때 설계한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입니다. Falling Water에서 구입한 그의 전기에 관한 책 말미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Only I spell it nature. 나는 신을 믿는다. 다만 그걸 자연이라고 쓸 뿐이다. 또 그 밑에는 Study nature. Stay close to nature. It will never fail you. 자연을 공부해라. 자연과 가까이 밀착해라.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을 것이다. 또 Buildings too are children of earth and sun. 건물도 또한 땅과 태양의 아이들이다. 등등, 이 조경하는 사람들이 딱 듣기 좋아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남겼는데,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말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설계 일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껏 당신이 설계한 건물 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훌륭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대요. The next one. 다음에 설계할 작품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2세까지 지치지 않고 창작에 몰두한 열정의 설계가 죽을 때까지 설계를 놓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심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제가 여기를 방문한 날짜가 2019년 7월 2일이었는데 그로부터 딱 닷새 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라이트의 그 미국 내 건축 8점이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물론 대표적인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해서 폴링워터 당연히 들어가고 라이트가 고향인 위스콘신에 지은 텔레이션 건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라이트가 처음 건축 설계를 하던 시절은 빅토리아 양식이라고 부르는 대영 제국의 위험과 권위를 과시하듯 화려한 문양과 요란한 장식 위주의 건축이 성행했었는데 라이트는 이런 형태를 엄청 혐오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쓰레기로까지 혹평을 했고, 그래서 라이트는 더욱더 자연에서부터 소재를 차지하고 자연의 색을 동경하고 자연스러움을 그의 건축에 녹여넣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의 만년에 가면 또한 근대건축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목재나 석재를 대신하고 대량 생산, 대량 보급되어 오는 유리, 철제, 콘크리트 이런 게 이제 주 재료로 사용되면서 건축의 형식도 공장 제품처럼 싸고 신속하게 대량 보급되는 그런 형식을 보고 또 한번 엄청 실망하고 또 이런 유행을 엄청 혐오했습니다. 라이트도 물론 근대건축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개성 없이 복사판처럼 찍어내는 그런 건축을 혐오한 거라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정신이 그 장의 철학이요, 그 장의 자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